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워드 설계 개념 알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워드 설계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백워드 설계를 알게 되었는지 그 처음 만났던 이야기와 그리고 요 근래 2021년 1월에 읽었던 책으로 한번 이 백워드 설계에 대한 개념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요 백워드 단원 설계 개발, 그 다음에 백워드 단원 설계 개발, 그 1, 2의 모듈을 가진 하나는 이론이 되어 있고, 2는 그 템플릿 위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책이 되게 뭐랄까, 그때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수업안을 일부러 짜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기도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템플릿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이 백워드 설계 이 템플릿을 이해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 템플릿을 새롭게 우리의 학교 과정에 맞춰서 우리 한국 현실에 맞춰서 이제 저는 변형해 오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 되게 이해된 것도 많고, 그리고 이번 2021년 1월에 교실 속으로 간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또 보면서 선생님과 스터디를 하면서 훨씬 더 이해가 좀 돼서 제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책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읽은 걸 그냥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반드시 내 수업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저의 또 지평을 좀 넓혀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넓혀갔던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차례대로 오늘은 첫 시간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시리즈로 이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중심 교육과정 이 책을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백워드 설계가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21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은 교과라는 틀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되게 좀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교과는 학문이 학교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에 맞게 변환된 것이다. 학문은 점차 전문화되고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개념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초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초가 아니라 핵심, 키 개념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2쪽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개념을 서로 연결하여 이론을 만들어낸다. 학문 영역에 따라 원리 혹은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일반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념들과 개념들의 연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리, 법칙, 일반화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면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기반이다. 우리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백워드 설계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 우리가 이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한 방식을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백워드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제가 그 다음 글의 발췌가 굉장히 제 마음속을 흔들어 놨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학생에게 개념이나 원리 혹은 일반화를 가르치는가? 가르치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양의 정보와 사실들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가? 만약 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학생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들과 일반화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가?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가? 한 과목의 원리를 다른 과목의 원리와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개념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암기하게 하는가? 혹은 암기한 것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우리들의 어떤 고민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문제집을 풀면서 단순 문제 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정보를 굳이 학생들에게 조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발표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사소한 정보나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쵸. 저도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제가 잘하고 있는 것과 제가, 또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마다 이런 교육서적을 읽어가면서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책에서 하나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발췌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해를 위한 수업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단순히 말하면 사실과 개념과 일반화의 관계, 그리고 일반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고 기능과 탐구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피라미드처럼 시각해 보면, 제가 옆에 그려놨어요. 요 말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제일 아래에는 사실과 정보가 있다. 그 다음 칸에는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일반화 혹은 원리를 놓을 수 있다.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갈수록 수는 적어지지만 전이의 정도는 높다. 시간에 비해 가르칠 것이 너무 많고 전이도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르칠 것이 많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칠 것의 대상은 사실인가, 개념인가, 원리인가? 참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명료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한 이쯤 시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이때가 이제 1900년대에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좀 이렇게 발전 속도가,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가 조금 이렇게 가파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오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5년을 앞당겼다고 언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IT 기술이 될까 했던 것들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앞당겨서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작년 2020년은 2025년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예측했던 2025년까지 발전을 해온 결과를 토대로 2026년을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갈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어떤 학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세종대왕이 1900년대 초반 정조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태어났다면 이때 시대를 세종대왕은 적응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조가 죽어서 지금 2000년대로 뛰어넘어서 여기를 왔을 때 세종대왕님은 1500년대 사람이어서 이 정조가 1800년인가? 거의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300년과 200년 정조도 우리 이 시대를 그러면 적응할 수 있는가? 못한답니다.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쫓아가는데도 뭔가 허덕이면서 바쁘다고 느끼는 느낌이 바로 뭐냐면 이 발전 속도의 이 차이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만약에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나타내고 이제 이게 발전 속도라면 진정으로 이게 발전은 이렇게 이뤄가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발전 속도는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얘는 이제 실제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거가 이만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메꿔 나가야 하는지 이거는 협업밖에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올해 이 현대는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인 우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전에 이 책이 나오는 그 즈음에 이 두 사람이 이걸 대비해서 백워드 설계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The Understanding by Design Guide to Creating High Quality Units 라고 하는 걸로 위긴스하고 맥타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서 요 분이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색깔을 약간 주황색으로 바꿔서 자, 요 분들이 이제 이 책으로 바로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근데 백워드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이분들이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The Understanding by Desig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는 거다.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워드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설계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이 2013년, 2011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책이 바로 백워드 단원 설계 개발이라는 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요 두 책을 이렇게 번역한 책이고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여기 책에는 아이들의 그런 이해를 하는 단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저희들이 세특 쓸 때 어떤 말을 쓸지 되게 고민하잖아요. 인지 과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써줄 때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서 두고두고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백워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의 이론과 브루너의 지식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일러 모형의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이라고 해서 1949년에 출판된 책에 이 합리적 모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지식 구조 이론은 되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많이 기억이 나실 거고 타일러는 합리적 모형 이론 해가지고 4가지 단계
그리고 이제 목표 진술, 그쵸? 이원적 목표 진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도 지금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진짜 무릎을 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는 순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뽑아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이라는 건 목표 중심 모형 또는 평가 중심 모형이라고 하고요. 타일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짤 때 이 4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뭐냐면 교육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수립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학습 경험이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 바로 학습 경험의 선정입니다. 백워드 설계에서 그랩스 모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 학습 경험의 선정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습 경험은 효과적인 수업으로 인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이건 바로 뭐냐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 아이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랩스 모델에서 상황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상황, 이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학습 경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개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각 단계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출출을 할 때 학습자의 보편적 필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요구, 그리고 교과에서 지니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 철학에 의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관된 준거를 가지고 학습 심리의 지식과 원리. 그러니까 학습 심리라는 얘기는 여기서의 학습 심리의 지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학습자의 그 발달 수준이겠죠. 자, 요거를 고려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브루노의 지식구조의 이론에서도 굉장히 연관이 돼요. 자, 그리고 선정된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을 포함하여 진술한다. 뭐뭐와 설명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립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이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때 우리 이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환경과 능동적으로 학습자가 이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기회의 원칙이 있어요. 아이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만족의 법칙은 이러한 학습을 하는 동안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 이유겠죠. 그 다음에 가능성의 원칙은 학생들의 수준에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경험의 원칙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여러 경험이 활용되도록 전이가 이루어지도록요. 그래서 다성과의 원칙, 전이가 가능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예요? 아까 49년이었죠. 1949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벌써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의 이 교육 이론을 우리가 수업 현장,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학습 경험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가? 학습 경험의 조직입니다. 자,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뭐냐면 계속 요소가 반복돼야 돼요.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는 요즘에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건데 이 탐구 보고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몇 번을 써보고 연습을 하고 몇 번을 써보고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요소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으로 콘텐츠로 탐구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탐구 보고서 쓰는 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의 수준을 그렇죠. 경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종적인 경험과 횡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교육과정을 편성 조직하는 기본 틀이고 이때 이제 계열 구조가 뭐 교과 구조, 강역 구조 뭐 이런 여러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학습 경험의 조직이 저는 그냥 여기서 이걸 합니다. 계속성 같은 것을 반복해 주는 거. 그러면서 이거가 심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것을 반복이 되려면 탐구보고서라는 것을 반복시켜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려면요. 같은 수준으로도 횡적인 경험, 다른 내용인 컨텐츠로 이것을 써봐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보고서를 쓰는 그 아이들이 설계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결론 짓는 거라든가 일반화하는 어떤 그 개념의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는 심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직하는 것이 바로 학습 경험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학습 경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도달한 구체적 목표에 도달했는가? 그렇죠? 그 배움이 도달했는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그 다음에 학습 성과의 평가 4단계로 타일러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우리 위킨스와 맥타이가 자기들의 그런 understanding by design,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설계한 백워드 설계, 그러기 위한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브루노의 지식 구조 이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봐요. 브루너의 지식 구조 이론은 어떤 교과의 내용이든지 인지 구조에 따라 제시하면, 자, 우리가 인지 구조에 따라 제시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아직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브루너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여기 빨간색 지식에 대한 것,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의 수업을 예전에 바라보면 저도 그렇게 수업을 받았고 저도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나열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순차적으로 머릿속에 콕콕 박힐 수 있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가르쳐줬죠. 지식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런데 여기서의 지식 그 자체는 뭐냐면 배움의 주체, 이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씹어먹는 과정은 그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것과 지식 그 자체는 좀 다릅니다. 백워드 설계가 바로 그 지식 그 자체, 이게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understanding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거고, 그거를 브루노가 1960년대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식 그 자체를 이해한 학생들은 학자들이 습득한 과정을 이게 경험인데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이해가, 구조력 내용의 이해가 쉽고 기억이 오래가며 전이가 잘 이루어지고 수준이 높은 지식과 수준이 낮은 지식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백워드 설계 과정으로 위킨스하고 넥타이가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백워드 설계를 한번 여기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이 바로 The Understanding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Understanding. 여기서의 understanding은 이해, 우리가 이게 넘어갔네. 이게 지금 잠깐 화면이 움직여졌습니다. 자, 이해하다, 이해하다. 이거는 이해하다 동사예요. 이해가 아니라 이해하다입니다. 아이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킨스와 맥타이는 영속성 이해. 그래서 이때 이거를 이제 enduring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지식. 아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바로 뭐냐면 내용의 이해가 기억이 오래 가며 바로 이거거든요. 전이가 이루어져서 기억이 오래 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enduring understanding. 그래서 이게 이해를 완전하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한 지식을 서로 연관지어, 연결짓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업 속에 내 활동지가 얼마만큼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연결짓기가 되려면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 바로 연결짓기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고 유창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이게 바로 창의성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자기가 관찰한 어떤 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가 바로 자기가 주어주고 있는 새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구성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가? 이들이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 이해를 위한 바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지금 가이드하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게 이제 새로운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해야 할 사실과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그것들과 이제 중요한 개념과 기능들을 연결지어 아이들이 스스로 이쪽에 스스로 배움으로 자기 안의 것으로 언더스탠딩이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번하는 결국은 뭐냐면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들이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착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 아까 이 말이 하나 나오죠. 브루노의 지식 구조에서 이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학자들이 습득한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줘요. 학자들이 경험한, 제가 여기서 이거 오타가 돼서 이게 됐네요. 자,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세상을 바꾼 물리라고 하는 그 책에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원칙 개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개념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작년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멘델이 그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수업 설계를 함으로써 맨델이 그 당시 그 결과값을 바라보게 하는 시각으로 아이들을 놓게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속에 숨은 그런 어떤 수학적 그런 원리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런 통계학적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나가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화된 원리를 거기에 다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학자들의 그런 어떤 그 옛날에 그 맨델이 엄청난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찾아낸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학자들의 그 아주 그 총명함을 배워 나가더라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요 단계를 이해중심 교실로 간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들은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이 세 가지 단계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론, 바로 습득의 과정입니다. 교과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들은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패턴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사고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제가 아이들이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놔준 거. 그래서 그 완두콩의 결과를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그 완두콩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맨델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습득해 나가는. 맨델의 사고 과정을 습득하는 과정을 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이 그래서 학습자 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유창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에 그 독립의 법칙이라든가 분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그 깨우친 것을 바로 이제 그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세포 분열 과정에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에 이 분리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은 패턴화 지식, 바로 이해한 것, 바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생식세포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자기만의 지식으로 놓고 그거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따라가는 이 전체의 과정을 이들은 understandin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해한 것을 enduring understanding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일일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전이하여 자기만의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느냐. 그 설계 모형이 바로 백워드 설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선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테일러인데 테일러의 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교육 목표 설정이 되는 단계를 가져왔는데 이때 교육 목표 설정을 바라는 결과 도달점이라는 거죠. 도달점. 그렇죠? 도달점. 내가 어떻게 바라는 결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알아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과 개념을 연결지어 그 개념을 어디까지 활용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바라는 결과. 그래서 그 도달점을 이제 그러면 이거를 목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 진술이 된 큰 어떤
큰 개념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핵심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핵심 개념. 이 핵심 개념을 아이들이 터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바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이 있다면 이 수업 속에 컨텐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는 결과를, 도달을 했는가? 이걸 도달한 그 어떤 목표 지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도달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아까 테일러는 여기 가서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 양반들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처럼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미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도달한 상태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도달했는가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수업을 설계하면 훨씬 더 수업이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더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the understanding by design 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네, 제대로 썼군요. 자, 그래서 평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업 설계를 하면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업 설계들은 학습 경험들을 계획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다음 나오는 그랩스, 요거를 가지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경험의 조직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브루너는 어떤 걸 말을 하냐면, 이게 지식의 축이죠. 이게 지식의 축이고, 지식의 축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학습 경험들을 가지고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여기에 모두 집어넣어서 수업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하고 미리 평가 설계를 해놨으니까 이 수업이 그 평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PBL 수업에 굉장히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설계를 할 때 학습 경험들을 계획하는 바로 조직을,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그랩스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둡니다. 목표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두고요. 그리고 청중이 있고 상황, 결과물, 준거. 그래서 이거를 요거대로 바로 아이들에게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빵 해버리면 너무나 허무맹랑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이 학습 경험은 어떤 학습 경험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어떤 경험이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왜 이 역할은 이 역할이라는 말이 이제 왜 나왔냐면,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꼼짝 말고 요 문 앞에 서 있어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쟀더니 9분, 8분을 넘기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이들 보고 네가 궁전을 지키는, 버킹엄 궁전을 지키는 병정이 되어서 거기 서 있어봐. 이렇게 해놓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11분을 넘겼다고 해요. 그것처럼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 병정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해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 역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 역할에 낼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 그리고 그 결과물의 준거가 평가 준거가 되니 아주 우리가 평가 이 안에 수업 안에 그런 준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랑 연결이 돼서 평가도 정말 퍼펙트하게 일관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랩스 모형이라고 하고 백워드 설계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 모형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잘 되면 저는 제가 또 하나 설명할게요. 그들이 제시한 백워드 설계 이제 그 양식인데요. 한번 요 양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양식을 설명하면서 제가 분석했던 것들, 백워드 설계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백워드 설계의 개념,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게 42분이나 되네요. 그렇지만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서 백워드 설계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선생님들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워드 설계는 지식을 단순히 건네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던져진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자기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